자, 계속해서 자, 국권 침탈 과정. 자, 국권 침탈 과정. 자, 우리 한일의정서 제2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을사늑약,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지우고.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 하면, 우리 알고 있는 헤이그 특사 사건, 맞죠? 우리가 외교권을 상실하고 난 뒤에, 벌었던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요 파트는. 자, 에피소드 3까지 넘어가는 거야, 이거. 3개 찍었어요, 3개. 그러니까 되게 좀 많아요. 이게, 오프라인 수업을 했다면, 진도가 더 이거 하려면은 더 오래 걸리고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자, 말라야 됩니다, 또. 말라라. 자, 요까지가 시험 범위야. 알겠어요? 요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지금 쌤하고 수업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내용이 많아요. 정리할 것도 많고. 알겠어요? 제일 많아서 여러분들이 책 보고 하면은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알겠어요? 많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근데 지난 시간이 아니지. 좀 전까지 봤던 거 내용이 다시 뭐냐면, 우리가 로일 전쟁 이후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국권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한일의정서. 맞죠?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1905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제2차 한일협약까지 왔었어요. 다시, 맞죠? 분필 어디 갔니? 분필이? 헐, 방금 전까지 썼는데 있네. 자, 다시 말하면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좁아서, 그 다음에 제2차 한일협약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렇죠? 이걸 고문정치합니다. 고문정치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습니까? 메가다, 그 다음에 스티븐슨, 메가다, 쇼타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인이고, 했던 고문정치. 제2차 한일협약 갖다가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거야.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외교권을 상실하죠. 외교권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되는 거죠. 통감부 설치! 이렇게 이제 아우파라! 설치된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5년에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스라 데프트 밀약의 내용,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영국과 맺었던 제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러시아와 맺었던 포츠무스 강화 조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1905년 이후에는 보호국화죠. 보호국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식민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네 보호국하고 식민지가 같은 거가 아닌가 하는데, 식민지는 말 그대로 나라 없애버리는 게 식민지고요. 보호국은, 그러니까 일단 허수아비 나면 나라를 남겨놓는 거야. 나라를 남겨놓고 이제 국권을 갖다가 일본이 이제 다 가져가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외교권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가져간 거야. 외교권부터. 외교권을 일본이 먼저 가져간 거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국권을 상실할 텐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외교권을 상실하고 난 뒤에, 고종은 사실 자기가 이 국권을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당시에 전부 다 을사오적들에게 그 책임을 넘긴 거죠, 사실상. 알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위에 요즘 이완용을 좀 내가 많이 읽어봐가지고, 이완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종이 너무 우유부단한 거야. 계속 대답을 안 해줘요.
이완용 지 혼자 무슨 결정을 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황제가 다 하라고 하는 그 신하일 뿐인데, 황제에게 물어보니까 황제는 누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팔려고 오케이 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그냥 역적이 되는 거고, 반대하자니 그게 진짜 고종이 반대하는 사항이긴 한지 그래서 물어봐도 고종은 답이 없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하려고 하는 이런 고종의 어떤 그 우유부단함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결정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완용 혼자 총대 메고 을사오적이 된 겁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1차 한일 협약을 맺고 난 뒤에 이 외교권을 상실한 이 문제 때문에, 자, 이 고종도 억울하지. 자기의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자, 그래서 1907년입니다. 1907년이고 그 당시에 얘들아, 이 당시는 사실 국제회의기구 같은 게 없었어요. 국제회의라고 하는 게 없었지만,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각 나라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떤 국제회의기구처럼 뭔가 이제 뭐 합의도 하고 평화회의 같은 것도 열었거든요. 그게 만국평화회라 불러요. 만국평화회의. 그게 몇 번 열렸던 게 다 러시아가 몇 번 불러서 한 거 있었거든요. 만국평화회의가 언제 있었더라? 하여튼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국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만국평화회의가.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일본이 이렇게 부당하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되는데 거기밖에 없었어. 만국평화회의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데가 바로 헤이그였거든요. 알다시피 그게 헤이그야. 헤이그가 지금 어디냐면 네덜란드 헤이그. 알겠습니까?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헤이그 특사의 목적은 맞죠? 일본의 외교권 강탈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국제기구에다가 항의하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아니죠. 강대국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게 당연히 뭐 비밀리해야 되겠죠. 비밀리해. 이거 이미 외교권을 갖다 일본이 가져간 상황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무를 맡은 게 바로 너네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게 알다시피 누굽니까? 이준, 이위종, 그 다음에 이종, 이상설이라고 하는, 이상설이 그때 정사였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어쨌든 이분들이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이 과정이 있잖아. 일본이 감시가 너네 외교권을 가져간다 해가지고 대한제국이 외교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든 뭔가 다른 나라에 이런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그 도움이나 이런 걸 요청해야 되는데, 근데 고종은 그 당시 엄청난 감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성공시키려면 쉽지 않은 게 일본 애들이 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너네 한번 오프라인 때 수업 때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헤이그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헤이그는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 지금 헤이그라고 하는 내가 쌤 헤이그 갔다 왔어. 알겠습니까? 쌤은 헤이그를 가본 사람입니다. 그 만국평화회의장이 어딘지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이준 열사가 묵었던 이위종, 이상설 이분들이 묵었던 그 호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이는 요분들 있죠, 사진. 헤이그 특사. 이분들 사진이 그거 가면 걸려있기도 하고,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호텔이에요. 이제 그걸 내가 가보니까, 그 전에 이제 서울에 이화여고라고 있어요. 이화여고 교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남편 따라 네덜란드 와가지고, 그거를 구매하셨대. 그 건물을. 그러고 이제 거기를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 난 그게 국가가 운영한 줄 알았는데,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 국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엔 그랬었어. 내가 갔을 때는 그분이 이제 그 설명 막 해주시고, 자료 수집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었었어요. 이해됩니까? 하여튼, 거의 헤이그에 감이 있어. 근데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 치면 안 나옵니다. 지명이 헤이그가 아니라 데나그야, 데나그.
나도 몰랐어요. 그때 가서, 이제 찾아러 갈 때 헤이그가 어디지 찾아보니까 이게 데나그가 그때는 헤이그라 불렸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헤이그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나그야. 지금 현재 지명은 데나그인데, 데나그에 가면 이분들의 어떤 숙소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어가자면 이분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면 다 걸리죠.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위종은 이 당시에 이범진의 아들이거든, 이 사람이. 러시아와 당연히 친하고, 그러니까 이위종은 아버지가 이범진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 언어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하여튼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어떤 이 특사의 어떤 그 통역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이위종이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분이 이준희 열사는 알다시피 거기서 순국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상설 이분은 결국 이 헤이그 특사 활동 자체가 일본의 방해 때문에 실패하고 난 뒤에 국내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람 잡으려고 지금 수배령 내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못 돌아오고 결국 러시아 연해주에 머물면서 거기서 막 독립운동 투신하셨던 분이 바로 이상설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었고, 마지막 미스터리가 이 이위종이라는 분이었었어. 이 사람은 헤이그 특사 이후에 사라지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종족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위종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는 책도 나오고 있었어. 이게 알고 보니까 사람들 다 못 읽어봤어, 그 책. 뭐 시베리아의 별이라고 나왔던데, 그 책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위종 이분도 아마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그 독립운동에 투신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밝혀졌는데, 하여튼 이분들의 어떤 그 국권을 빼앗긴 이 상황에서 외교 활동을 했던 게 우리 헤이그 특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분들이 헤이그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이었어. 누구냐면 바로 헐버트라는 사람이었어. 헐버트. 뭐 교과서에서 얘들아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헐버트라는 사람은 내가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잘 찍히고 있는 거 맞나? 찍히고 있는 거가 맞죠? 그 헐버트는 우리가 유경공원 내가 얘기했을 때 나왔던 사람이라고. 유경공원. 그러니까 유경공원이 우리 이제 최초의 뭐라 해야 되노? 영어를 교육하는 기관이었잖아. 근대식 교육기관. 헐버트는 거기에 교사로 왔던 사람이 헐버트였고,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 헐버트 밑에서 우리나라 이 관료로서 이제 새파란 관료죠. 그 밑에서 영어를 처음 배워서 이제 출세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었다는 거. 되게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 제자는 이런 을사오적이 돼가지고 국권을 팔아먹는 그런 자리에 있고, 선생님은 지금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외교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게 독립운동가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뭐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외국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알겠습니까? 헐버트의 제자였던 이 이완용은 이렇게 이제 매국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고, 사실상 알겠습니까? 이 대한제국, 이 러일전쟁 후에 이제 사실상 이제 친미포로 분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봐. 미국, 러시아 이제 몰락해버렸고, 전부 다 이제 일본을 다 도와주고 있잖아. 이 상황에서 지가 무슨 힘으로 그냥 다른 나라한테 또 외교 활동을 벌이겠습니까? 상황이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친일파가 나쁜 놈이 생각 안 해. 진짜 극단적으로. 왜냐면 김옥균 같은 사람들 친일파 맞잖아요. 외교 활동에 있어가지고 친일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을 이용해서 국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었잖아. 그게 뭐 잘못된 방법이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세력들은 사실 친일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기회주의자야. 기회주의자. 러시아가 갈 땐 러시아에 빌붙어가지고 일신을 영달하고 일본이 강해지면 다시 또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신을 영달하고,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회주의자죠.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 현실주의자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기회주의자가 나쁜 거지.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 기회주의자가 나쁜 거죠. 이완용은 기회주의자가 되게 맞죠. 알겠습니까? 맞죠. 자, 어쨌든 헐버트, 이렇게 헐버트가 사실상 이게 일본의 유인책 역할을 했던 게 헐버트야. 당연히 일본은 있잖아, 얘가 그럴 줄 알았어. 얘가 만국평화회의, 그 헤이그에 가가지고 그 대한제국의 어떤 억울함 이런 걸
대신 이제 외교 활동을 벌여야 할 거로 예상하고 얘를 갖다가 감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얘는 이제 페이크 역할. 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헤이그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도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들은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알다시피 회의장 못 들어가죠. 일본의 방해 때문에. 맞잖아. 얘네들이 이미 다 합의한 거라고. 강대국들이. 조선은 일본이 먹기로 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활동 자체는 조선에서 큰 문제가 됐고, 사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알겠습니까? 그게 헤이그 특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본은 더 악랄하게 조선을 갖다가 이제는 추궁하죠. 일단은 외교 활동 자체가 안 하기로 했는데 너네가 왜 하냐 하는 문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에 고종을 갖다 강제 퇴위시켜 버립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고종의 강제 퇴위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장면에서 이완용이 등장해요. 이완용이 실제로 고종을 갖다가 윽박지릅니다, 진짜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우리가 지금 그래도 대한제국의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합의한 내용이 이건데, 고종, 너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고. 싸울 건지 말 건지, 정확하게 스탠스를 취해달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봐도 제일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당시 고종을 모시고 있는 어떤 신하라면, 얘는 진짜 뭐 싸울 건지 말 건지 정확하게 얘기지도 안 해주면서 자기한테 무슨 책임은 다 미루고. 맞잖아. 이런 입장.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완용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싸울 건지 말 건지도 정확하게 입장도 안 정해놓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는데, 다시 또 외교권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이런 활동들 하고, 나는 뭐가 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이완용을 공부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친일파를 갖다가 단순히 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친일파가 됐는가, 요것도 한번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알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공부해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반성하게 되거든요. 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사실이야. 인간 살다 보면. 다시 이완용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완용은 충신이었다니까. 근데 아간파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아간파천 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 완전히 그냥 대놓고 반항하는 거잖아. 지금 명성황후도 막 죽이는 일본이라고. 그 상황에서 고종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 공산당으로 피신시키고 이 일을 해냈던 게 이완용이었다고. 그 충신이죠. 어떻게든 왕을 지키려고 했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고종이라고 이놈의 왕이 정말 우유부단하고 이런 식으로 종잡을 수가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확실하게 뭔가 지시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껏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또 뭐 이렇게, 헤이그 특사 파견해가지고 다 뒤집어버리고, 그럼 이제 니가 어떡할 거냐고 도대체. 니가 윽박지른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알겠습니까? 아무리, 이게 완전히 막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완용은 이제 자기가 모셨던 왕이 이 모양이니까 이제는 버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이완용 입장에서도. 책임지라고, 네가. 알겠습니까? 퇴위하게 된 겁니다. 일본의 어떤 그 추궁,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완용도 있었고, 이완용도 고종을 막 추궁하고, 신하가 어떻게 왕을 이렇게 추궁할 수가 있는지. 자, 그 입장은 그랬습니다. 이완용의 입장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제 퇴위하게 되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순종이 즉위하죠. 순종이 즉위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지막 왕이 바로 순종이죠. 되게 순종하게 생겼죠, 왕이. 일본에 순종했다. 어쨌든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에게 왕위를 양위하게 됩니다. 이게 또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원래 왕이 살아있을 때 무슨 즉위하고 난리가 납니까? 이거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왕이 뭐 돌아가시고 내려야지 다음 왕이 황태자지, 이제는. 황태자나 세자가 이제 왕을 이어가는 모습이 이게 즉위식인데, 왕은 있는데 막 아들한테도 왕위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이게 나라가 막 끝난 거죠, 사실은. 이해됩니까? 이게 심지어 있잖아. 이 즉위식이 하는데 순종도 없었고 고종도 없었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데 그 실제 왕도 없고, 퇴위한 왕도 없고, 근데 즉위식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순종이 즉위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 당시에 이 순종과 이제 새로운 이제 조약을 맺었다 해가지고, 얘들아, 한일 신협
신협약이라고 불러요. 한일 신협약. 알겠습니까? 이제 끝나가는데 요거 체크 한번 해보고 얘들아 19분 찍었네요. 다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순종이 즉위하고 난 뒤에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고 얘들아 1907년이죠. 1907년에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합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정미 7조약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정미 7조약. 알겠습니까? 정미 7조약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왕이었던 순종과 맺었기 때문에 신협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정미 7조약의 내용이 되게 충격적인 게 많아요. 일단 뭐냐면 얘들아, 일단은 이 내용은 정미 7조약의 내용 자체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동안 이 통감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 통감부라고 하는 게 외교권만 감시했잖아. 외교만 담당했었던 부서잖아, 이게. 일본이 만들어놓은 이 통감부가 외교권만 관장하는 거였어. 근데 그게 됩니까? 외교권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사실상 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공식화 시킨 겁니다. 사실상 통감부가 내정을 갖다가 전부 다 장악해요. 장악하고, 얘들아. 그러기 위해서 있잖아. 통감부가 파견한 차관을 설치하게, 차관을 파견하게 됐다. 근데 이 전미 7조약을 갖다가 다른 말로 차관 정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차관 정치. 차관은 뭐냐면 얘들아, 그동안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디 갔노? 이 고문은 말 그대로 과외 선생님이야. 어드바이스 해주는 과외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라고. 과외 선생님인데 얘들이 실제로 뭐 결정하거나 그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관은 일본 관료들이야. 사실상.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공무원이 이제 일본인들이 막 앉히는 거죠. 차관들이. 알겠습니까? 장관들이야 뭐 조선인이겠지만 실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한제국의 업무를 갖다가 이제는 통치해 나가는 거지. 이게 식민지와 사실 다름이 없죠, 이제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차관정치라 부릅니다. 차관정치. 말이 어려워서 고문정치, 차관정치가 너네 구분 잘 안 될 거야, 이거. 알겠습니다. 나도 이거 너네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너네 행정실에 이제 일본인들 앉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고문정치는 말 그대로 행정실에 그냥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니 감심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학교 행정실에 이제 일본인들이 앉아서 생각해봐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나라가 된 거라고. 이제 우리 형국고등학교 일본에 이제 넘어간 거죠, 사실상. 이게 차관정치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비밀각서가 있는데, 얘들아. 비밀각서. 이 비밀각서의 내용에는,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공개할 수가 없었어. 이게 이제 비밀각서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비공개한 내용이야, 이거는. 그 군대 해산. 대한제국의 군대를 갖다가 사실상 해산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 순종의 뜻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정미 7조약의 내용에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갖다 해산시킨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군대도 없어요, 이제는. 외교권도 없고 군대도 해산되고,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경찰권, 사법권 다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후약서 해가지고 이제 뭐 사법권까지 전부 다 일본이 다 접수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 국권 다 없어진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알다시피 군대 해산 이후에 뭐 우리 아까 설명할 때 설명 안 했지만 이 외교권 상실이라고 했던 이 시기에 이 외교권 상실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있었지. 뭐 있었어요? 을사 의병운동이 벌어지잖아, 맞죠? 의병운동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을사의병이 발생했던 게 외교권 상실 때문이었잖아. 군대 해산 때문에 벌어졌던 그 의병을 갖다가 우리는 정미의병이라고 부르죠.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군대 해산 때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해산된 군인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많은 수의 일부가 의병운동에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의병운동을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차례차례 을미년이라도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의 특징들 설명할 테니까 그때 하고, 어쨌든 을사의병이 발생하고 1905년에 1907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났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이야.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몇 분 남았을까? 얘들아 보고 해야 됩니다. 자 24분 5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죠? 마지막으로 이제 1910년입니다. 1910년. 정확하게 8월 8월 29일. 29일. 원래는 일주일 전에 이미 체결된 거지만 발표된 거는 29일이니까 우리 국칠이라고 그러죠. 국칠. 국칠. 우리가 광복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날은 8월 29일입니다. 알겠어요? 이때는 한일 병합조약. 이제 이거 적어줬네.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단계, 마지막 이제 5단계죠. 5단계, 한일 병합 조약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일본의 일방적인 어떤 그 조약 내용이라서 불법적인 게 많다는 거. 늑약이 강제로 체결했고 우리가 조약 형식도 맞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 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조약 형식도 안 맞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나라의 그때 국권이 전부 다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배경은 일단은 뭐냐면 이게 이제 봐봐. 이게 일본이 왜 하필이면 1910년에 조선을 갖다가 사실 병합해버리는가. 이게 봐봐. 원래 있잖아. 이 일본의 우리나라의 외교 통감부로 왔었던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이토는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로 당장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보호국가였었어요. 보호국가.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한 나라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일본의 어떤 국도가시를 만들어 두려고 했었다고. 왜 그랬냐면 일본의 노선은 그랬어. 이거 대한제국이 아무리 힘이 없는 나라지만 함부로 병합했다가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 봤었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리고 일단 나중에는 결국 식민지로 하겠지만 이토의 생각은 점차적으로 하려는 생각이었었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이토 히로부미가 얘들아 알다시피 1909년 있죠? 1909년에 하얼빈에 갔다가 총 맞아 죽죠. 맞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일본 국내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일본에서 이토는요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왕은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뭐 연개소문 정도 돼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위치인 정치인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안중근에 의해서 죽죠. 맞죠? 안중근 열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여론을 갖다가 굉장히 반발하게 만들었어요. 조선을 갖다가 병합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토는 그 당시에 그 군부들이 주장하는 있잖아. 군부들. 그러니까 일본 안에 군부 힘이 막강하게 셌거든요. 알겠습니까? 일본의 군부의 그 힘이 되게 목소리가 컸는데 이토랑 군부랑은 생각이 달랐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토 같은 경우는 보호국가였고 일본의 군부 세력들, 러일 전쟁을 치렀던 군부 세력은 당장 조선을 갖다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대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토가 안중근에서 죽자마자 군부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확 돌아선 거죠. 안중근 열사의 어떤 역할이 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중근 열사가 이토를 사살한 거는 정말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지만 우리가 식민지로 바로 직결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여론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지. 보호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식민지로 일본 군부의 주장대로 흘러가게 됐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고 이제 뭐를 설치하게 되냐면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얘들아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는 통감부를 갖다가 폐지하죠. 통감부를 갖다가 폐지해요. 폐지하고 새로 만든 통치기구가 바로 뭘까요? 그래. 근데 조선총독부야. 조선총독부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게 되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총독부. 통감부는 사실 그냥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거 너네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 때를 보여주면 막 총독부 건물 나오잖아. 그건 2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통감부 이게 어디 있었냐면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 건물에 있는 통감부 건물을 갖다가 총독부로 바꾼 것 뿐이야 사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